바로 시작할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이제 전기장인데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질하고 전기장이 전달되는 구조는 픽스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픽스돼 있다는 얘기는 아까는 확정이라고 했는데 조금 용어를 바꿔서 불변인 상태예요. 그러면 그 구조가 대체로 어떤 걸 우리가 전자부품에서 많이 만나면 이렇게 도체판 M1하고 또 다른 도체판 이렇게 되어 있는 M2가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매질로 채워 있는 거예요. 입실론에 해당하는 걸로. 그럼 이제 요 매질이라 그러면 유전 상수가 얼마인지 페르퍼 메탈을 얘기하는 거고, 구조라고 얘기하면 요 판의 면적 A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 간격이 D가 얼마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만약 여기에 구조가 이제 대체로 우리가 접하는 전자소자는 여기는 양의 전화 Q0가 양의 전화가 있고 요 반대편에는 마이너스 Q0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근데 얘는 다 고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양단에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전기장이 발생하고 전기 강도가 있고 T 벡터가 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고정되면 그냥 이런 거 벡터 계산 막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요 양단에 전위차가 생겨. 전위차가. 그래서 여기 있는 Q0, 플러스 Q0하고 마이너스 Q0 켤레로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Q0, V0하고 Q0는 늘 비례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비례 상수는 Q0를 앞으로 빼면 Q0 이건 이렇게 할게요. Q0하고 V0는 어떤 상관관계인가 하면 늘 여기 비례 관계. 그래서 이 비례 상수를 일종의 C라고 정해 놓으면 요 C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다 얘기한 대로 고정된 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두 번 계산하고 세 번 계산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구조하고 재료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훨씬 더 편리하지. 그렇죠? 그럼 거꾸로 Q에 의해서 V0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여기로부터 E 벡터 구하는 것도 알고 D 벡터 구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뭐 힘도 구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구하는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요거 캐패시터 C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C는 페럿인데 이제 뒤에 가서는 페럿 퍼 메타의 제곱의 형태를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페럿 퍼 메타의 경우를 다룰 수도 있는데, 요거는 단위 면적당의 캐패시터, 요건 단위 길이당의 캐패시터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요걸 계산할 때 C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냐면 Q0하고 V0하고를 연결하는 비례 상수라 그랬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요건데, 내가 이제 아는 값을 셋으로 시작하기를 Q0로 하는 경우는 Q0를 아는 걸 통해서 Q0하고 거기로부터 계산한 E를 통해서 E 벡터의 R 벡터 다 DL 벡터라는 걸 통해서 요 V0를 계산해 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붙여서 절대값 구하든 뭐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요거는 어떻게 시작해서 Q0를 먼저 세팅하는 게 편할 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V0를 알아. 그럼 V0로부터 E 벡터를 계산해서 E로부터 또 D 벡터도 이렇게 할까? E 벡터를 구하고 E 벡터로부터 D 벡터를 구하면 여기로부터 D 벡터를 이용해서 인티그럴 D 벡터의 R DL 벡터 DS 벡터의 R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Q0가 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값으로 그냥 1번 판이든지 2번 판 어떤 메탈 1이든지 메탈 2든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런 예를 예 1 오늘 다루는 것은 앞에 이전에 배웠던 거는 그냥 가능하면 유도는 안 하고 활용하고, 예 1은 그야말로 평판 캐패시터에 대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재료나 매진이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알아야지 내가 현장에 가서 설계하거나 분석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은 이제 적층구조, 평판구조인데 평판인데 유전체가 서로 다른 유전체 두 개가 적층되어 있는 거예요. 적층구조 캐패시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2학기에 가면 전송선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전송선을 다룰 때 필요한 동축 구조 염두에 두기는 전송선에 관한 걸 다룰 거예요. 전송선 동축 구조의 캐패시터. 이제 동축 구조의 캐패시터는 전송선에도 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요즘에 2차 전지 충전해서 새로 쓰는 2차 전지 있잖아요. 그죠? 이 차량용 2차 전지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거고 뭐 휴대용 기기에도 있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둥근 원형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용 배터리 그런 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가는데 요 순서대로 마무리가 되면 오늘 강의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아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핵심을 요약해 줬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노트에 있을 거니까 노트 보고 따라오면 돼요. 첫 번째 일은 이제 평판 캐패시터인데 이것도 이런 거죠. 평판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캐패시턴스 구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평판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캐패시턴스 C를 구하라 이런 것도 되니까 그 문제 나오는 거에 따라 하면 돼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이런 거예요. 평판이 두 개가 평행한 이런 평판이라는 게 평평하다도 있는데 평행한 판 구조라는 뜻도 돼요. 이렇게 윗판이 있어요. 윗판이. 근데 윗판하고 똑같은 거. 이게 이제 얇은 두께를 가진 메탈이라 그래도 좋고요. 메탈이요. 이렇게 위에 도체판 있어요. 윗도체판. 그리고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와서 유전체가 이렇게 채워 있고, 아이고, 자꾸 이게 채워 있고, 평행한 판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이런 구조예요. 요 위에 메탈판, 도체판, 아래에도 도체판이 있는데, 여러분들 도체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랬냐 하면 내부의 전개가 0이고 그죠? 또 전기에는 도체하고 유전체하고 경계면에는 오전에 지난 시간에 한 거대로 오늘 요약해 준 대로 아까 시간에 전개는 수직 방향만 성분만 있다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적용해서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면적이 A 메타의 제곱인 거예요. 아까 얘기하기를 문제를 그림으로 형성하라 먼저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럼 이렇게 된 구조인데 요 또 이제 면적은 이렇게 되고 여기 평판 간의 간격이 얼마인가 하면 D 메타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자회로 같은 데 쓰거나 이런저런 데 물리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구조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제 도체판이 있는데 윗단자가 있고 아랫단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랫단자. 그러면 요 양단에 이제 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양의 전하 Q0를 넣고 그다음에 요 반대편의 아래쪽은 마이너스 Q0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Q0. 그럼 겉보기를 보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하를 만들면 이 전하에 의해서 여기 뭐가 만들어질 건가 하면 E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 D 벡터가 만들어질 거고 그리고 전이차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양단의 전이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텐데 요 Q0하고 V0는 반드시 어떤가 하면 선형적으로 비례 관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Q0하고 V0하고는 비례 관계. 그래서 이제 요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Q0는 V0의 비례 상수에 해당하는 요 C를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재료나 구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하거나 분석하는 거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요걸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요걸 등가적으로 그리면 맞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는 요걸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C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C. 그럼 그 얘기는 요게 위에 판 얘를 얘기하는 거고, 요게 아래 판 얘 금속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 위에 플러스 Q0가 있는 셈이고, 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Q0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구조를 나타내요. 그러면 요걸로 인해서 뭐가 나타날 거다? 이 양단에 V0라는 전이차가 나타나는데, 늘 Q0를 2배로 올리면 V0로 여기 전압도 전이차도 2배로 증가하고, 얘를 반으로 줄이면 전이차가 반으로 주는데, 그럼 반으로 줄거나 2배로 증가하는 비례상수에 해당하는 C는 뭐가 결정하냐면 순전히 재료하고 부조하고 결정하는데, 얘가 고정돼 있으면, 얘가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으면 요 값은 절대로 안 변하니까 C만 곱해서 모든 일을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중인데, 요 구조가 첫 번째야. 자, 그러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제 여기는 이거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개하고 전개 강도하고 그다음에 전압 밀도하고의 관계도 알아야 되고, 전이차를 구하는 선적분에 관한 것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경계 조건도 금속하고 또 도체하고 유전차 경계 조건도 알아야 돼서 요 한 문제 가지면 굉장히 많은 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적층 구조는 더 그래요. 더. 이거 하나는 이 학생이 전기장에서 배운 거 대부분 체크할 수 있어요. 일단 요걸 가는데,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하라 그랬다? C는, 그죠? C 계산은 C는 Q0를 V0로 나눠야 되는데, 그 B를 찾아와야 되는데, Q0는 주어지는 형태로 가볼게요. 이거는. 그럼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인티그럴 전개 구해서 정은이 차 양쪽에 M1하고 M2 사이에 전이 차를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구하려 그러면 이 벡터 구하려 그러면 요거로부터 뭐 계산해 와야 되는가 하면 Q0 가지고 D 벡터 구해와야 되고, 요거로부터 E 벡터 구해오고, 그래야 V0가 구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과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으로 형상화했고, 1번 캐패시턴스에 관련되는 식을 쓰고, 2번 그럼 뭔가 하면 이제 Q0를 셋했다, 그죠? 셋 Q0, 위판의 Q0, 아래판의 마이너스 Q0인데, 얘는 전하량 쿨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이제 세 번째 뭘 하려고 그러냐, 1, 2, 3은 아까 내가 요약해 준 거하고 조금 이제 번호가 순서는 같은데 번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 구해야 되냐면, 내가 Q0에서 여기 E까지 가려면 D 벡터를 구해와야 돼. D 벡터. 그러면 D 벡터를 구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좌표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간격 D에 해당해요. 여기 Z축이에요. G축이에요. G축. 요게 이제 이게 거의 뭐 1차원 구조 같이 돼 2차원이지만 1차원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금속하고 도체하고 유전체하고 경계면은 어떤 걸 알고 있냐면, 굉장히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도체하고 유전체 경계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도체에는 E 벡터의 메탈에서는 0이다. D 벡터의 메탈도 0이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면에 계면 전하가 있으면 계면 전하가 어디로 다 간다 그랬는가 하면 여기 경계면으로 다 간다고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유전체 경계면에서는 도체하고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뭐였냐면, T의 노말이 뭐하고 같다 그랬는가, 그게 이제 T 벡터는 유전체에서는 E의 탄젠셜은 자동으로 여기고, 그죠? 여기고, T의 노말이 어떻다고 배웠냐면, 여기에 계면의 전하, 계면 전하 밀도 쿨롱/퍼 메타 제곱하고 같다고 배웠어요. 수직 방향 성분만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를 Q0를 했는데 Q0로부터 우리가 D 노말을 구하려면 로 S를 구해와야 돼요, 그죠? 여기에 D를 구하느라고. 그러니까 D 벡터는 이제 도체하고 유전체하고 경계면이니까, 그러면 D는 D의 노말에 A의 노말만 있는 건데, 요 DN이 뭔가 하면 로 S하고 같아요. 로 S하고. 그죠? 그럼 로 S는 뭐냐면, 여기에 내가 Q0를 낳았다 그랬으니까 Q0가 곧 로 S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는 거라서 여기서 로 S는 Q제로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면적 A로 나눠주면 그게 곧 쿨럼프 메타 제곱에 대한 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D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벡터는 다르게 하면 D 벡터는 A분의 Q0에다가 A의 노말인데 A 노말이 사실은 이 방향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A분의 Q0에다가 마이너스 AG 방향 이렇게 해놔도 돼요. 이게 AG 방향 이렇게 가는 걸 A 노말로 지금 잡은 셈이에요. 도체하고 유전체 경계면 AG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요걸 구했으니까 그러면 뭐 구할 수 있는 자 1, 2, 3에 와서 이제 4번은 뭔가 하면 T 벡터 구했으면 뭐 구하면 돼요? 이 벡터 구하면 되죠. 그죠? 내가 뭐냐면 요 Q0로부터 여기서 구해와서 E까지 가야지 V0가 계산되는 거니까 T를 먼저 구해놨어요. 그죠? 경계 조건 가지고. 그럼 이 벡터는 D 벡터를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가 하면 유전상수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입실론 분의 로 S의 마이너스 AG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입실론 분의 1에다가 면적 A분의 Q0의 마이너스 AG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벡터 계산했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뭐 계산할 수 있는가? V0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5번. V0는 여기 넣어서 C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Q를 했으면 V0를 구하기 위해서 요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셈이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V0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E 벡터의 R 벡터가 DL 벡터의 R의 M1하고 M2하고의 전이 차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 부호 붙이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으로 가면 아무 관계없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얘는 인티그럴 어디까지 가면 0에서부터 T까지 0에서부터 T까지가 M1, M2인데 이 벡터는 뭐가 있냐면 이 벡터는 여기 얘기하는데 AG 방향은 있잖아요. 그죠? 이 벡터는 이 벡터의 다 DL 벡터인데 DL 벡터는 우리 아침에도 했지만 DX, AX 일반화에 했으면 DY, AY 여기 DG, AG인데 우리가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거 직각좌표에 쓰면 되는데 요 성분만 있으니까 요것만 갖고 와서 쓰면 DG, AG 요거 갖고 와서 반영하면 되는데 이 벡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분의 1에 A분의 Q0에다가 DG의 인티그를 0에서부터 D까지 계산해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아래 마이너스 있는 것도 다 날리고 A 노말도 그냥 날려서 다 적어줄까? 그럴 필요 없겠죠? 요게 DG인데 0에서부터 D까지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와도 되고 입실론 A분의 Q0에다가 H 이렇게 되겠죠. 이거 적분하면 H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 했어요. 6번 그러면 C는 요 구조는 캐피선스가 Q0 나누기 V0를 하면 되는데 요 계산해 놓은 대로 하면 H가 아니고 D네 이거죠. 자꾸 이렇게 너무 잘 하는 척은 아니고 그냥 기계적으로 막 가듯이 여러분들 알 거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앞에 없으니까 눈빛을 안 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D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게 분모로 가고 Q0를 하니까 Q0이 날려가고 입실론에다가 면적 A 나누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요게 빼르시고 또 계산도 단위도 한번 체크해 줄까요? 얘는 페르퍼 메타예요. 입실론은. 그리고 그 면적이니까 메타의 제곱이 오면 D는 메타니까 날리면 토탈이 빼르시 나와요. 그죠? 근데 요거는 보니까 최소한 처음에 내가 잘못하면 Q0를 100을 넣든지 200을 넣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Q0가 남아있으면 계산 잘못한 거예요. Q0는 없이 뭐가 나와야 된다? 오직 매질의 구조하고 여기에 어디로 갔나? 재료하고 구조에만 의존하는 걸로 딱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 보니까 재료의 매질에 의한 영향만 있고
구조에 대한 것만 딱 남아있어요. 그죠? 그 어떻다? 이 캐패시는 유전상수가 크면 클수록 캐패시스가 크다. 그럼 유전상수가 어떤 게 유전상수를 얘기하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입실은 R이다. 입실은 제로. 이것도 한 번 더 쓰면 1 더하기 카이 2에 입실은 제로. 이렇게 해서 재료 속에 뭐 전화삼각자 밀도하고 그 다음에 다이폴 모멘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게 여기 같이 있도록 다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또 뭐에 비례하는 거면 면적을 키우면 캐패시턴스가 큰 거예요. 캐패시턴스가 크다는 얘기는 정전 용량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전압을 똑같은 전압을 가하더라도 전압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평판의 간격에는 반비례한다 인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여기다 빈 공간 조금 쓰면 캐패시턴스 C는 유전상수를 키우면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평판의 면적을 키우면 면적에 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인데 가끔은 면적을 키워야 되는 응용도 있고 줄여야 되는 응용도 있는 거예요. 그럼 줄일 때 내가 어떤 걸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재료를 못 바꾸면 면적이라도 줄여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면적을 못 줄이면 재료를 바꿔야겠네 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격 D에 따라서는 D가 커지면 반비례해서 D의 평판 가는 간격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요 그래프.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캐패시턴스 C는 입실론에다 D분의 A 이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결과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봤듯이 가장 간단한 평판 캐패시티 구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도 기호로 강조해줬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강조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그럼 여러분도 혼동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나 하면 뭐는 관계없는가 하면 뭐가 관계없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는 대로라면 캐패시턴스 C는 내가 여기에 C는 Q0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Q0가 뭐라는 거예요? 구조하고 재료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쓸까? V0에 따라서도 C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V0 세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요 그림들을 가능한 그림을 여러분들 혼동할 수 있는 걸 다 그려줬어요. 마지막에 점검 이 계산한 데는 어떻다? 얘가 오직 재료하고 구조에 의한 것만 들어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또 그럴까봐 이렇게 해서 재료나 구조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동소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3학년 2학년 2학기 때 여러분들 배울 텐데 2학기에 배우는 거는 피연접합 다이오드에 전압을 가하면 마치 캐패시턴스가 바뀌는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메커니즘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또 하면 돼요. 전압 변화에 따라서 평판의 간격이 막 바뀌는 거예요. 피연접합에서는 바뀌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판 캐패시턴스는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는 건 처음에 이거를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내가 일부러 강조해줘서 해서 혼동하지 않게 해줬는데 처음 배운 여러분들은 역시 또 왜 저렇게 갔는지를 혼동할 수 있는 내가 마킹해 준 거 잘하고 여기서 마킹해 준 게 잘 따라오기가 어려웠으면 두 번째에 그러니까 적층 구조 적층이라는 얘기는 층이 두 층 있는 거예요. 이런 건 반도체에서 수없이 쓰는 거예요. 다른 전자 부품에 초주파 부품 뭐 광통신 부품 무슨 뭐 전력 부품 다 모두 다 그렇게 많이 쓰는 거라서 두 번째 케이스를 할게요. 1번은 좀 쉬웠죠, 그죠? 1번에서 이해 안 됐으면 2번에서 잘 따라오도록 하세요. 2번, 2번은 적층 구조 평판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을 구하라 이런 거죠. 사실은 전전 용량을 구하라 이런 거인데 이제 우리는 설명하는 형태, 강의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구하라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하라고 문제만 끝에만 바꾸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 가서 받게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가 하면 그림으로 일단 형성하면 이래요. 윗판이 이렇게 있어요. 윗판이 있고 아래판도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윗판이 금속이라는 뜻을 좀 담기 위해서 이렇게 윗 도체판 아래 도체판이요. 이렇게 요게 M1에 해당하는 거고 요게
메탈 2번에 해당하는 거야. 2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건 재료가 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다른 재료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이제 적층돼 있어요.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요. 그럼 요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입실론 1인 영역이고요. 여기가 입실론 2인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간격이 D1이고 여기 간격이 D2인 간격이에요. 평판의 간격이 달라요. 이제 층이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 지울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캐패시턴스 C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는데 결과를 보면 얘는 마치 뭐가 같이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C1하고 이렇게 돼 있는 C2가 직렬로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직렬로. 그래도 역시 캐패시턴스 전체는 거기 양단에 전압하고 전하량의 관계는 여전히 선형인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뭔가 결정하는가 하면 재료하고 구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대로 하면 요게 면적이 A 메타의 제곱이고요. D1이 단위가 간격이니까 메타고 D2도 단위가 메타인 거고 입실론 2는 베르퍼 메타에 해당하는 유전 상수가 있어요. 베르퍼 메타. 이런 구조는 전자 부품에서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전 상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 전개를 가면 1번 영역하고 2번 영역하고 우리 경계 조건이 뭐냐. 이거 참고 또 꼭 참고 한번 해볼까? 참고는 꼭 참고이기도 한 거예요. 참고하면 유전체 1, 그 다음에 유전체 2의 경계 조건도 우리가 했고요. 여기가 유전체 1, 유전체 2 경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는 0인가 하면 여기 유전체 1하고 2 사이에는 로 S는 0인 상황으로 했어요. 유전체 경계면에서는. 또 뭐 했냐면 아까 했듯이 도체하고 유전체 경계면의 경계 조건도 이미 다 다뤘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미리 했으니까 요거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었냐면 탄젠셜 성분은 1번하고 2번하고가 같은데 미리 도체 유전체 경계 조건 때문에 이 탄젠셜 성분의 이의 탄젠셜 메탈이 0이어서 얘들은 다 0인 거예요. 모두 다. 그럼 뭐만 있냐면 여기서 봤더니 유전체 경계면 때문에 D 벡터는 D의 노말의 A 노말인데 로 S 요걸 여기서는 로 IT라 그럴게요. 경계면 로 IT.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로 S하고 로 IT 했는데 여기에 올려놓은 Q0를 아까 로 S로 쓰기 시작했어서 로 S로 쓰기 해서 로 IT라고 바꾸고 IT는 인터페이스 스테이시라는 뜻인데 인터페이스 트랩이라는 게 약자예요. 반도체 소자에서는 로 IT라고 많이 써요. 트랩을 내가 원하지 않는 게 거기 끼어 있는 것 같이 마치 뭐라 그럴까 사닥다리 같이 쓸데없는 게 놓여 있는 인터페이스 트랩이라 그래요. 어쨌든 여기가 로 S의 A 노말이라는 거를 배웠으니까 이걸 활용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자세히 줘서 여러분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 이걸 참고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뭘 했냐면 첫 번째 이 경우에도 Q0를 셋하는 게 더 쉬워요. Q0를 셋하면 Q0를 셋한다는 얘기는 요 위에 쪽에 Q0를 플러스 Q0를 넣는다는 얘기고 요 아래판에 마이너스 Q0가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전하량이 셋 Q0를 했어요. 그럼 이걸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은 뭐다? 캐패시턴스 C는 Q0가 있고 V0를 찾아와서 계산해야 되는데 V0는 어떻다? E 벡터의 R에다가 DL 벡터의 R에 1번 M1에서 M2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다.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해서 그거에서 Q0를 나눠주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럼 요거 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Q0로부터 D 계산해야 되고 D로부터 E 벡터를 계산해야 E로부터 전이차 V0를 계산하는 거니까 그 과정만 잘 혼동 없이 따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Q0를 여기 놨어요. 그죠? 이제 우리가 배우기를, 그러면 여기 도체하고 유전체하고 경계면에서는 D의 노말만 있는데, E의 탄젠셜은 0이고, 그래서 D의 탄젠셜도 0인데, D의 노말은 어떤 거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곧 여기 있는 전하밀도 로 S하고 같다. 이렇게 했어요. 이 Q0가 지금 로 S를 만드는 거예요. 로 S가 뭔가 하면, 여기 도체 표면에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한다, 흩어져서 이랬으니까, 로 S는 Q를 뭐로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이 단면적 A로 나눠주면 되는 게 여기 로 S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DN이 로 S예요. 자, 그러면 T 벡터는 등가 전하 밀도 또는 전속 밀도는 재료 또는 유전 상수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DN은 D 벡터는 그럼 D 벡터는 DNA의 노말인데, 다시 얘기하면 로 S에다가 A의 노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할게요. 요렇게 가는, 이번에도 이렇게 가는 걸 A의 노말이라고 할게요. 좌표는 이렇게 할게요. 녹색으로 갈까? 좌표는 이쪽이 나올 것 같네. 여기가 0, 여기가 이렇게 갈까? 여기가 이렇게 가면서 G축을 잡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G축을 잡고, 위로 잡아도 관계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흩어서 뒤집어서 하는 것도 좀 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Z 좌표죠. 0이고요. 여기가 H1, D1이고, 그러면 여기가 두께가 D1이랬으니까, 여기가, 요 두께가 D2가 되는 거예요. D2. 자, 그러면, 이제 로 S, D 벡터를 구했으니까, DS는 로 S인데, 만약 여기 설정한 좌표들이라면, 요 A 노말하고 내가 이렇게 잡은 거하고는 AG하고 같은 방향으로 잡았어요. Z축을 아래로 잡았어요, 지금. 그러면, 로 S에다가 G가 된 셈이에요. 그죠? 그럼 D 벡터 구했으면 뭐 구할 수 있냐면, D 벡터 다음에 Q0 가지고, 요것도 좀 더 쓸까요? 그럼 얘는, 로 S가 A분의 Q0를 했으니까, A분의 Q0의 AG 이렇게 된 셈이기도 한 거예요. 로 S 그냥 들고 가도 돼요. 네? 자, 그러면 D 벡터는 매질에다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이제 요거 계산해놨다, 그죠? 그러면, D 벡터는 어디나 다 같은데, 얘는 어떻다? 영역 1의 D1 벡터도 이렇고, 영역 2에서의 D 벡터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요거하고, D 벡터는 좀 전에 뭐라고 강조했냐면, 내가 계산하는 D 벡터는 순전히 전기장을 만드는 근원 전화에만 관계 있지, 유전 상수와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 얘가 편한 거야. 그래서 로부터 D를 먼저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D1, D2 계산해놨으니까, 뭐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이걸 1번 그림 0, 요거 1, 2 메모해서 여기까지 왔고, 그죠? 그럼 3 할까? 3, 이 벡터를 계산해야지, 그죠? 이 벡터가 어떻게 되는지는 영역마다 다른 거예요. 영역 1에서는 여기 유전체 1에서는 유전 상수가 입실은 1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이 원 벡터는 D 벡터를 뭘로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입실론 1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1분의 로 S의 AG라고 해도 좋고, 또 다 풀어놓은 대로 하면 A의 입실론 1분의 Q0의 AG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유전체 2에서는요, 이 투 벡터를 계산해야 여기 어쨌든 최종적으로 요거 계산이 되니까, 이 투 벡터는 지금 D 벡터 계산한 걸 유전상수 2번으로 나눠서 매질의 특성만 반영해 주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입실론 2분의 로 S의 AG 또는 A의 유전상수 2번분의 Q0의 AG 이렇게 되는 걸 계산해 올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전개 계산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는가 하면, 네 번째, 또 번호가 또 아까는 조금 번호가 덜 간 것 같기도 하고 더 간 것 같기도 하고. 자, 네 번째 뭐 계산하냐면 V0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V0 계산인데, 이게 영역마다 이제 원래는 V0는 인티그럴 E 벡터의 R에다가 DL 벡터의 R인데, 어디서? M
1에서 M2로 가는데 어디나 관계없어요.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얘는 영역 유전체 1의 전이차에다가 더하기 유전체 2번의 전이차 계산해 오면 돼요. 그러면 이 벡터의 R, 벡터의 DL, 벡터의 R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V0의 1, 요거를 V02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럼 계산하면 쪼개서 계산하면요. V01은 인티그럴 유전체 1번이니까 이 1 벡터의 R 벡터의 DL 벡터의 R에 어딘가 하면 Z축으로 여기 0에서부터 D1까지 0에서 D1까지 계산하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그럼 얘는 DL이 이제 Z축 방향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 일반화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X방향, Y방향, G방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G방향만 있는 거니까 요거는 E의 1에다가 D1을 곱한 게 나와요. 여기 적분하면 E1은 그냥 빠져나오고 한 번 더 쓸까? E1 DG에 0에서 D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E1 D1 곧 여기 계산해 들어가면 A 입실은 1분의 Q0의 D1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일로 V0의 2번은 인티그럴 D1에서 D1 더하기 D2라고 해도 좋고요. 또는 그래서 여기에 E2 같은 또는 인티그럴 0에서 D2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D2. 그냥 이렇게 갑시다. 여기에 이 2 벡터의 R에다가 DL 벡터의 R 이렇게 하면 얘는 이 2 벡터 DG인데 D1에서 D1 더하기 D2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 2에다가 요거 D1, D2 적분한 거에서 D1 빼면 D2가 자동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다? A에다가 입실은 2분의 Q0의 D2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합치면 V0는 합치면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Q0를 바깥으로 묶고 Q0를 바깥으로 묶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변형되게 A 입실론 1분의 D1 더하기 A 입실론 2분의 D2 이렇게 나왔어요. V0는 요게 뭐다? 요게 V01이고 요게 V02에 해당하는 항이에요. Q0 포함해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C는 V0분의 Q0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분모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가 하면 A 입실론 1 나누기 D1 분의 1 더하기 D2분의 A 입실론 2 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얘는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인정해? 요거 A 입실론 0분의 1 분의 이거 맞지? 뭐야? 맞았어. 이렇게 요식 그대로 여기 왔으니까 V0분의 하는 거니까 분모를 올려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마치 뭐 같은가 하면 요게 지금 어디가 잠깐만요. 또 V0는 간격에 비례한다까지 왔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내가 뭔가 또 착오를 이룬 것 같으니까 지웠다 다시 쓸게요. 그럼 얘는 V0분의 Q0를 하면 요게 분모로 고스란히 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하면 요 통으로 내려오면 A, D1 아이고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분모로 내려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 오브 뒤집으면 1 오브 D1분의 A 입실론 1에다가 더하기
더하기 1 over A epsilon 2의 D2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그럼 요거는 마치 어떤 건가 하면 요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걸 보면 요게 마치 펜이 요게 요 항만 따지면 얘가 마치 요 위에 것만 있는 평판 캐패시터 C1 같이 보이는 거야. 요 뒤에 요거만 보면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얘만 보면 C2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C는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르게 하면 이제 정리하면 요 식이 조금 여기서 내려올 때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다시 고쳤어요. 보정했어요. 그럼 다르게 하면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의 형태로 두 캐패시터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C1은 D1분의 입실론 1의 A, C2는 D2분의 입실론 2의 A 이렇게 되어 있는 두 개의 평판이 적층되어 있는 것 같이 캐패시터 두 개가 마치 직렬로 되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대로면 여전히 그렇더라도 요 캐패시터는 결론을 보니까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매질 1이 들어있는 층. 요 뒤에 있는 항은 매질 2가 들어있는 층인 거예요. 근데 1번, 2번하고 유전상수하고 간격의 조합인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요거 뒤집고 하면 뭐는 확실하게 보이냐 하면 C는 면적 A에는 요거 뒤집어서 넣으면 면적 A에는 반드시 비례해요. 그러면 속의 거를 보면 이제 C1분의 C2분의 이렇게 캐패시터 직렬로 되어 있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각각을 들여다보면 되죠. 그죠? 그럼 C1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C1은 비례하기를 1번 영역의 유전상수에 비례하고 면적 A에 비례하고 간격에는 D1에는 반비례한다 인 거고 또 마찬가지 C2는 유전상수 2번 영역의 유전상수에 비례하고 그 다음 면적 A에도 비례하고 2번 영역의 두께는 반비례한다.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캐패시터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래요. 요거는 한 번만 더 언급할게요. 여기 이제 중간 오는 과정은 있는데 요걸 지우고 요 식이 캐패시터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놔두면 그냥 산수예요. 그리고 초보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변형해 준가 하면 캐패시터가 직렬로 되어 있을 때 요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형되는 거잖아요. C는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의미하는 뜻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적은 값이고 하나가 큰 값이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C의 로 1 더하기 C의 하이분의 C의 로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C 로로 보내고 둘 중에 하나는 C 하이로 보내면 수식이 마지막 정리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캐패시터 두 개가 직렬로 돼 있을 때는 최소한 C 그 중에서 작은 것보다는 반드시 캐패시터가 더 적은 거예요. 작은 것보다 더 적어요. 그 다음에 캐패시터가 직렬로 되면 어떤가 하면 직렬로 된 캐패시터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체 캐패시턴스 값은 감소하는 거예요. 캐패시터 적층이 되는 숫자가 많아지면 그 중에서 어떤 게 전체를 지배하냐면 캐패시턴스가 제일 작은 거. 예를 들면 제로가 이제 두께는 서로 1번형이 2번형이 같은데 유전상수가 다른 것들이 적층돼 있다. 그죠? 그럼 어떤 형이 결정한다? 유전상수가 작은 녀석이 전체를 가장 주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적단 말이에요. 그 층의 캐패시턴스보다 더 적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걸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설명한 게 어느 정도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캐패시턴스가 적게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막 적층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적층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조그맣게 되도록 하고 싶으면 어느 하나가 작아도 되는 것을 확 줄여버리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캐패시터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큰 값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작은 쪽의 값이 지나치게 작아지지 않도록 잘 컨트롤 해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적정부적 평판 캐패시터 많이 빠지고 하는 문제고, 여러분들 외부에 나가면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을 다룰게요. 3번도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3번. 자, 지우고 또 지울게요. 이제 가장 많이 또 2학기에 이제 정기장도 하고 자기장도 하고 시변 자기장도 하고 전송선도 해야 되는 경우가 주로 어떤 경우에 있는가 하면 동축구조 원통형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동축 구조의 원통형 캐패시터라는 얘기는 안쪽에 중심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안쪽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의 반지름이 내부 도체 반지름 이꼴 A 메타예요. A 메타.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플러스 Q0의 전하량이 있다고 쳐요. 쿨롱의 단위를 가진 거. 그럼 이 바깥 도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반지름이 P 메타예요. 외부 도체 반지름이 P 메타예요. P 메타.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전하가 있는가 하면 요 전하가 마이너스 Q0 쿨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Q0가. 그러면은 요런 구조가 이제 바깥의 도체도 얇은 도체예요. 얇은 도체. 그 다음에 여기도요. 이랬어요. 이게 만약에 내부 도체가 도체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전하를 집어넣으면 전하를 Q0만큼을 넣으면 이 도체가 어디로 쫙 번져나간다? 표면으로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표면에 가서 쫙 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부 도체의 표면 또는 면 전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하면 내가 편의상 요 반지름은 AB를 썼는데 요 높이 또는 길이를 L이라 그래요. 길이 L 메타인 구조예요. 그럼 구조가 뭐뭐 있냐면 A 메타인 안쪽 반지름도 있고 B 메타인 바깥쪽 반지름도 있고 높이 L 메타도 구조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조.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요 사이에 유전체가 유전체로 채워져 있는데 유전체 유전상수가 입실론 페르퍼 메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요걸 등가회를 그리니까 요렇게 요게 안쪽 도체 단자고 요게 바깥 도체 단자야. 이렇게 돼 있는 캐패시턴스 C하고 같은 거예요. 요거하고. 그러면 요거를 등가적으로 나타내면 C가 얘네들이랑 그 다음에 재료에 해당하는 입실론 페르퍼 메타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이후에 활용해야 되네. 캐패시터를 사용하는 설계가 됐든 뒤에 가서 전송선 모델을 만들어서 해석할 때 사용하든 그 결과를 잘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가우스 법칙을 배워서 우리가 원통형 구조의 전기강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은 걸 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구조에서 캐패시턴스 구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순서는 제가 여기다 그려놓고 요 왼쪽으로 지우고 갈게요. 왼쪽으로 Q0를 셋 할 거야. Q0를. 그러면 내가 Q0를 셋 한다면 C는 어떻게 할 건가 하면 Q0 나누기 V0인데 Q0는 이미 셋 했어요. 만들어 놨어요. 설정했어요. 그러면 Q0 있는 걸 가지고 계산해서 D 벡터 계산하고 E 벡터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전위차를 계산해 오는 걸 해석차에 와야 돼. 그럼 이렇게 올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계산해야 되냐면 D 벡터 계산해 와야 되고 E 벡터 계산해 와야 다시 요거로부터 V0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래요. 네, 이거 지울게요. 요게 안쪽 단자, 요게 바깥쪽 단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래요. 가우스 법칙을 써서 뭔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Q0가 있으니, 쿨롱에 해당하는 Q0가 있고, 안쪽에는 플러스 Q0, 바깥 도체는 마이너스 Q0, 총량 같은데 밀도는 다르더라도 총량은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배웠냐면, 요 Q0가 있으면 T벡터를 구할 수 있는데, T벡터는 뭐 가지고 구하면 되냐면, 가우스 법칙을 가지고 구하면 돼요. 인트럴 D 벡터의 R 벡터의 DS 벡터의 R은 Q enclosed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요게 안쪽 도체가 있고 바깥쪽 도체가 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요 안쪽 도체하고 바깥쪽 도체 사이의 전이차예요. 요 V0는 전이차가 안쪽 도체하고 바깥쪽 도체 사이의 전이차예요. 전이차.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D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알고 있냐면, 이 전하가 여기에 있으면 이 원통 대칭성 때문에 우리 앞에서 내가 뒤에 가서 전송선 때문에 이거 꼭 한다면서 가우스 법칙까지 해놨어요. 그때 쓸 거라고 얘기하고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D벡터는요 방사방향 성분만 있어서 어디만 있다 그러면 D벡터의 R은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게 원통 대칭 구조를 잘 갖고 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얘는 D로의 R 벡터의 A로 벡터 요거만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해놨어요. 이게 단위면 적당의 전하 밀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걸 계산하는데, 이제 요걸 계산해 오려면 어떻게 Q 인클로즈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전이차를 A 단자로부터 B 단자까지 전이차 요것만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T벡터가 로가 A보다 적은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로가 A하고 B 사이에 있는 요거만 관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가 B보다 클 때는요 관심이 있고 아는데 내가 쓰는 거에는 별로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요걸 계산하려고 그러면 요 D에 가우스 법칙을 써서 요걸 해서 최종적으로 D로를 계산해 오려면 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Q 인클로즈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 Q 인클로즈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우스 폐곡면을 잡는데, 가우스 폐곡면이 청색으로 지금 이걸 그릴게요. 청색으로 동심원 형태로 이렇게 윗뚜껑 아랫뚜껑 달린 요게 가우스 폐곡면이에요. 청색의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얘기되어 있는, 이렇게 하면은 요 로가 내가 요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는데, 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반지름이 로가 A보다 적을 때는요 내가 전하가 다 표면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Q 인클로즈드가 여기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청색이 요 안에 있으면 전하가 다 밖으로 나가서 0이란 얘기고, 로가 A하고 B 사이에 해당하는 여기다가 내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으면 뭐가 다 잡히는가 하면 안쪽 도체에 있는 전하가 다 잡히는 거예요. 여기 안쪽 도체.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 Q0로 플러스 Q0로 일정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우시안 서피스 청색을 이 바깥을 가우시안 서피스를 이렇게 잡으면요 빨간색의 플러스 Q0 전하, 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마이너스 Q0 전하가 모두 들어가서 여기는 0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하면 D벡터의 R 벡터는요, D벡터 R은 요 구간에서는 0, 요 구간에서만 계산해 오면 되고요. 요 구간에서도 또 0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 올게. D벡터의 R 벡터의 곧 로가 A에서 B 구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찾아오면 되는데, 요건 가우스 폐곡면 가지고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래요. 뭐라고 했다? D벡터는
D로의 A로라 그랬으니까 인티그럴 D 벡터의 R 벡터의 DS 벡터 R. 역시 한국식의 에어컨은 잘 안 나와. 조금 더 제대로 올렸어요. 요걸 계산하면 이제 윗뚜껑에서는 0이고 요거는 인티그럴 D 벡터의 R 벡터의 DS 벡터의 조금 오늘 전에 거 여러분들이 알 거다 하고 가는데 버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어. 요거는 사이드만 하면 되는 거야. 사이드만. 탑하고 바텀은 어떻다? 탑하고 바텀은 이게 면이 어떤 거다? AG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 D로 해서 탑에 해당하는 것은 0이 나오고 왜요? D로가 A로 오고 DS는 어느 방향? AG 방향이라서 0이고 인티그럴 바텀에 해당하는 것도 요 계산하면 어떻다? D 벡터는 A로 방향만 있고 DS 벡터는 마이너스 AG 방향이니까 얘도 0인 거니까 사이드만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래요. D 벡터가 D로 A로라고 했으니까 D로 A로가 이러죠. 그럼 요거는 방식으로 할까? D로의 R 벡터에다가 DS를 사이드에 다 적분하면 면을 동일한 동심원의 형태로 택하면 D로의 R 벡터에다가 요 면적은 요 측면의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2파이 로에다가 이 길이를 L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L 이렇게 돼요. 그죠? 이 값이 얼마인가 하면 이 값이 여기 있는 어디 갔어요? 플러스 Q0 플러스 Q0가 되니까 D로 벡터가 얼마인가 하면 2파이 로 L분의 Q0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따라서 여기 지울까요? 지울게요. 좀 지워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쓰면 요걸 결과를 가지고 쓰면 내가 지금 왜 이거 하고 있어요? Q0를 셋했으면 Q0로부터 D 벡터 구하고 거기로부터 E 벡터 구해서 두 안쪽 도체하고 바깥쪽 도체 사이의 전위체를 계산해 와야 요게 캐피션스가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계산하냐면 D 벡터 계산하는 중이에요. Q0 가지고 가우시안 서피스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오니까 D 벡터를 마지막 정리하면 D 벡터 R은 로가 A보다 적을 때는 0, 그 다음에 로가 A에서부터 B까지는 2파이 로의 L분의 Q0의 A의 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가 A에서 B 사이. 그 다음에 로가 B보다 큰 바깥에는 어때요? 아니 내부의 총량이 0이니까 얘는 역시 0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했으니 그 다음 단계 뭐 계산해야 전위 계산이 가능해요? 일렉트릭 필드 계산해야 되는 거죠. E 벡터. D 벡터가 이렇게 생기면 어떤 거냐? 도체 표면에서 밖으로 향하는 원통면의 수직으로 밖으로 향하는 성분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성분도 반지름 원점으로부터의 반지름이 증가하면 이 면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에 반비례해서 로가 면 전체 이 표면적을 결정하는 거니까 면적에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E 벡터는요. E 벡터는 지금 D 벡터 계산해 놓은 거에서 뭘로 나눠주면 되는가 하면 입실론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얘도 자세히 쓰면 얘는 로가 0보다 적은 구간에서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가 A에서 B 구간이면 입실론을 나눠주면 되니까 2파이 입실론 로 L분의 Q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가 B보다 큰 구간에서는 또 전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요것도 방향은 어느 방향? 방사 방향. 면의 수직으로 나가는 방사 방향 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볼트 퍼 메타이라는 가진 전개 강도고 요거는 쿨롱 퍼 메타의 제곱에서는 등가 전하 밀도 또는 전속 밀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 전하 밀도든지.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D 계산해서 뭐 구하면 돼요? V0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래요. 이제 마무리 단계요. 그러면 V0는 마이너스 인티그럴 M1에서 M2 안쪽 도체에서
바깥쪽 도체까지 전이차에 해당하는 거니까 E 벡터에 R 벡터에 다 DL 벡터에 R. 이제 수식은 이걸 근거로 쓴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이차는 어떤 거예요? 경로에 무관한 거니까 요 성분은 뭐만 있다? A로 성분만 있으니까 여기 DL 벡터는 D로 A로 이렇게 계산해서 넣으면은 물론 AG 방향, A5 방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가 제일 편한 거는 이걸로 거슬러 가는 방향에 해당하는 것만 A로만 찾아와서 하면은 경로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Z축 변하는 거 아무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찾아오는 하면 돼요. 그러면 이래요. 요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2 파이 입실론 로 L분의 Q0에다가 D로를 1번부터 M1에서 M2까지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로 이꼴 A에서 로 이꼴 B까지 적분한다는 얘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은 상수 같은 건 다 바깥으로 보면 2 파이 입실론 L분의 Q0가 있고 로분의 1을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서? 로 이꼴 A에서 로 이꼴 B까지 적분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로분의 1 적분하면 뭐 나오는 건 알죠? 또는 로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지 알죠? 그죠? 그럼 얘는 이래요. 2 파이 입실론 L분의 Q0에다가 요 적분하면 자연 로그 A분의 B가 나와요. 그죠? 요거는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C는 V0분의 Q0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오면 2 파이 입실론 L분의 Q0에다가 ln A분의 B분의 Q0 이래 되니까 결론적으로 2 파이 입실론 L에다가 나누기를 로그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캐패시티. 그러면 마지막에 뭐 체크하라 그랬다 여러분들? 이게 진짜로 제로에 의해서 결정되고 Q0나 이런 거에선 아무 관계없는 결과로 나왔는지를 보라 그랬다.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 딱 그래요. 뭐다? 입실론 있고 L 있고 A 있고 B 있는 거는 요 LAB는 뭐예요, 여러분들? LAB는 구조고 입실론은 뭐예요? 재료고. 그죠? 그래서 보기를 하면 비례하기를 유전상수에 비례하고 또 이 통의 길이가 길면 L 길어지면 캐패시턴스 경우만큼 더 크고 그 다음에 안쪽 반지름하고 바깥쪽 반지름은 안쪽 반지름의 절대 크기 또는 바깥쪽 반지름의 절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쪽 반지름하고 바깥쪽 반지름의 B가 어떻게 되는지 거예요. 그럼 내가 부피를 줄이려고 그러면 B는 유지하되 안쪽 반지름부터 줄여가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계산 이게 이 의미를 몰라서 B에 관계 있는 걸 몰라서 안쪽 반지름이 10cm하고 바깥쪽 반지름이 20cm로 하는 것도 2대1이고 안쪽 반지름을 1mm로 하고 바깥쪽 반지름 2mm를 해도 2mm니까 똑같은 캐패시터를 구현하는데 재료비 훨씬 적게 들이는 게 작게 만드는 거죠. 그게 소용하는 방법인 거니까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거를 잘 기억할 것.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C는 입실론에 비례하고 당연히 길이 L에 비례하고 그런데 A하고 B는 그 각각의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건 어렵다. 로그 취한 걸 가지고 계산하면 C가 거의 비례한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캐패시턴스 그 값을 크게 하겠다고 A하고 B를 암만 증가시켜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릴게요. 지금 말한 걸 기호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A하고 B를 로그 취한 거 말고 A하고 B를 바꿔봐서는 이거 아무리 바꿔봐도 별로 안 증가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일인 거예요. 뭐를 바꾸는 접근으로 가야 된다? 길이를 길게 하든지 또는 유전상수를 키우는 일을 해야지 A하고 안쪽 도체하고 바깥쪽 도체의 반지름의 B를 조절하는 일은 엄청나게 버거운 일이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딱 하나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거만 하고. 근데 뒤에 가서 2학기에 가서 동축 전송선을 할 때는 특히 여기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캐패시턴스 C가 이런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동축 전송선 모델, 길이 L에 비례하더라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해요. 전송선 모델. 전송선 모델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전송선 모델에서는 어떤 거 하면 이런 동축 전송선의 C가 L에 비례하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가면은 C를 L로 나누면 요게 페럿이었고, 그죠? 길이 L은 미터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를 뭐라고 정의하면 C0라고 정의해서 페럿 퍼 메타로 이렇게 정의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정의하는 일이. 핵심은 뭔가 하면 이거 동축 전송선 구조는 선액의 길이가 길면 캐패시턴스 값이 커지네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같이 전송선 모델은 전부 다 저항도 길이에 비례해요. 그래서 저항도 R 나누기 L을 해서 R0라고 해서 옴 퍼 메타라는 모델을 쓰고요. 아직 안 배웠지만 2학기에도 인덕턴스 L이 있는데 인덕턴스 L도 길이 L에 비례하게 돼요. 그럼 이것도 L을 L로 나누는 일을 가지고 L0라고 정해서 단위 길이당의 인덕턴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모델이 전송선 모델이에요. 그래도 혹이라도 2학기 이런 형태로 가르치지 않으면 전부 다 길이에 비례하는 거니까 길이는 잘라놓고 계산하기 더 쉽겠네 하고 만든 모델이 전송선 모델이야. 영어로는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이 트랜스미션 라인 모델인데 이제 전자기파가 전달되는 거를 회로 이론으로 푸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뒤에 가서 나중에 정리된 부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래도 여기까지 올해는 다 다뤄줬어요. 여기까지 다 다뤄주고 핵심을 또 다 잡아줬고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처음에 나눠줬던 그 표를 전체를 다 따라서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다 다뤘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어려운 과목 듣느라고 수고했고 녹화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 전자기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응용이 발전하는 거지 학문 자체는 다 정립이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잘만 교육받고 잘만 이해하는 과정을 수식으로 보지 말고 의미로 봐서 따라오면 그렇게 안 어려운 과목인데 강의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옛날에 다 배운 분들이라서 그냥 배운 대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한테 전해지는 게 좀 적은데 혹이라도 나도 진행하다가 그렇게 간 게 없잖아. 시간이 급하거나 이래서 또 능력이 좀은 안 돼서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잘 전했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했어요. 녹화를 일단 중지할게요.